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일부러 한 번 끊었어요. 왜 끊었냐? 뭐 물론 집중하기에도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광무개혁까지는 우리가 1학기 2차 고사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지금 광무개혁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한일의정서 내용부터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죠. 시험 범위 이후로 우리가 그 원격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했던 거라서 조금 지금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광무개혁까지 그 사건 순서별로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일의정서, 그러니까 일제의 국권피탈이 노골적으로 시행되던 이때 시기에 경제적인 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약간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쭉 잘 이어서 이해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은 혹시나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지금 한번 끊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한일의정서 언제 맺었죠? 우리가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이쪽 아관파천이나 광무개혁 이 시기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약간 팽팽하게 우리나라를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평화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왔는데 주도적으로 이게 깨지게 된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이죠. 일본이 러시아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 가운데 하는 도중에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 궁궐을 점령하고 강제로 맺었던 게 바로 한일의정서였죠. 그래서 이 한일의정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어요? 일본이 한국 내에 있는 영토를,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를 군사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한일의정서에 따라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이때 대표적으로 넘어간 땅이 독도, 이때부터 독도의 침탈이 시작됐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뭐를 요구하냐면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뭐라 해야 될까? 철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가들의 일반 땅들을 뺏고 여러 가지 토지를 뺏게 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정당하게 뺏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쓸모없어 보이는 땅, 약간 그렇게 농사 짓기는 좀 애매한 그런 황무지들, 그런 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이야 다 개발하고 난리지만은 그때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 땅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간하겠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뭔가 조금 근대적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좋은 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개간해가지고 개간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들이 이 땅을 공식적으로 먹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냐면은 보아내입니다. 보아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아내는 이 단체 이름 중에서 지금 이제 먼저 제일 퍼스트로 나오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경제 파트에서. 그래서 이 보아내가 맨날 집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부 경제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실업인들이나 관리들이 이 농광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우리가 이걸 개발하겠다, 차라리 너희한테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개간권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회와 농광회사, 그 중에서도 보안회가 더 중요하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결국에는 철회하게 됐다. 거기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는데요. 연도를 좀 보세요. 1905년이면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뭘 맺게 되냐면은 제2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제1차 한일 협약, 이것과 이거 사이에 한일 의정서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고문 정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서 너희 이렇게 해라, 너희 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견된 고문이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가 파견됐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앞에 걸 좀 보고. 그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였는데 이 이름 둘 다 중요하다 했죠. 스티븐스는 우리가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스 암살 사건 그 내용을 하면서 이미 한번 써먹고, 메가타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가타는 제일 유명한 게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한 겁니다. 1905년부터 이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뭐였냐면은 옛날부터 쓰였던 게 상평통보, 여기에다가 백동화도 옆에다 써요. 백동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화폐를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화폐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은 일본 은행권,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일본 화폐로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고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에 쓰게 했다는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원 단위가 없어지고 일본 단위인 엔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선 일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죠.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당연히 일본 경제에 예속이 된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에서 상평통보랑 백동화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평통보랑 백동화, 어쨌든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돈을, 이 돈이 어쨌든 동전이든 지폐든 갖고 있는 돈을, 이거를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일본 은행권으로 바꿔주시오 해가지고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대1 교환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그 돈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정도면은 이 10,000원의 가치만큼을 엔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146쪽을 보면은 중간에 화폐 정리 사업에서 자료 있죠. 그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에서 이 지금 그 돈의 질을 보는 거예요. 동전이 얼만큼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매겨서 그만큼 그 원래 돈 가치 한 만큼이 아니라 그냥 그 질을 따져서 그 돈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매우 상급이다 하면은 그냥 1대1 교환해주고, 아니면은 상급이 아니다 하면은 그만큼 가치를 절하해가지고 돈을 그래 한 70% 줄게 하면 70%만 받아가고, 한 30%만 받아가 하면 30%만 받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손해겠어요?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우리 상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민족 자본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때 광무개혁 때 우리나라 이제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서 근대적 회사나 시설들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돈이 가치를 제대로 그 가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에 타격이 입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은 국채 보상 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대구에서 서상돈과 김광재의 주도로 인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많이 도입해서 이거를 너희가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권리를 내놔라. 우리한테 뭐 철도 부설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대한 여러 가지 이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나라의 권한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우리 국가의 채무를 국채라는 게 그거예요. 국가의 채무, 빚, 국가의 빚을 우리 국민들이 모아가지고 갚아버리자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비슷한 거 있었죠. 우리가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막대한 차관, 우리가 일본에 지금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가 됐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때는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뉴스가 있고 방송이 되고 TV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중요한데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신문, 언론기관으로서 있었던 신문,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이 국채보상운동을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6단원에서 또 나오니까는 신문에 대한 내용 한 번에 정리할 거니까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일본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그 모은 돈, 어쨌든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일본이 압수해버립니다. 그냥 압수해버려요. 그래서 통관부가 이렇게 방해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무산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들 150쪽, 151쪽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해서 화폐정리 사업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먹히게 되게 되고, 우리나라 또 땅은 아까 황무지 개간권 요구할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땅은 점점 잠식돼 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완전히 일본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뭐 민간인 소유 토지를 막 빼앗고 이걸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토지를 많이 빼앗는데 그 토지를 빼앗는데 중심이 된 민간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영국이 인도를 침탈할 때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어쨌든 조선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목적은 빼앗기지만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일본인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는데 싸게 산 값에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진짜로 조선의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정책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뒤에 1910년대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때 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항 이후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사건별로 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침략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건 순서대로 잘 정리했으니까는 머릿속에 잘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는 144쪽부터 지금 151쪽까지 지금 진도를 나갔으니까 한번 교과서로 복습을 하면서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요점만 적어놨으니까는 교과서에 더 중요하다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자료뿐만 아니라 본문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리라 믿고 제가 그렇게 등교 수업 때 열심히 원격 수업 잘 들으라고 했는데 잘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